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7차 촛불 집회는 이어졌습니다. 즉각 퇴진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금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네. 이번 주말에 주최 측 추산 전국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네. 이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촛불 집회는 계속 이어진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어저께의 의미를 보자면 그저께 탄핵안 국회의 가결은 결국에는 촛불 민심이 이끌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민심이 이끌어낸 걸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비폭력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 집회와 이런 시위가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그게 또 여론에 반영돼서 탄핵 지지 여론이 거의 80%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국회의 요구가 돼서 가결이 됐고 어저께는 그러한 1차 성과를 마무리하는 그런 집회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로 촛불 집회가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앞으로 어저께 주장들 보면 이런 식의 대부분 이제 탄핵이 가결됐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조속히 결정해달라 그리고 가급 인용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이제 탄핵 외에도 즉각 퇴진하고 또 구속을 하라 하는 뭐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굉장히 추웠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100만 명의 어떤 촛불 민심이 나왔는데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촛불 민심은 즉각 퇴진과 더불어서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 이것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상당히 긴장감은 지난 6차보다는 약간 이완된 측면이 있지만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촛불 민심은 대의민주주의가 실패를 봤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탄핵이 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가동함으로 해서 헌재의 어떤 촉구 이런 것들을 국민이 직접 해보겠다 뭐 이런 어떤 결의가 계속된 촛불의 민심에 이어지는 그런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헌재에서도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방침은 밝혔습니다. 이 언제쯤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조속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장인 지금 박한철 소장이 이제 사퇴하는 임기가 이제 만료되는 것이 1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전번에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6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의 사례가 63일 경과했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 선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례를 만들고 탄핵의 어떤 기준들을 만드느라고 소비를 굉장히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기준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탄핵의 사유들을 제시된 것들을 맞춰보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조속한 어떤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대행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불안정성은 굉장히 유지되는 것이고 사회 경제적 국가적 비용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거를 조속하게 결정해줘야 되는 것도 일종의 헌재 하나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뭐 1월 말까지 야권의 요구는 1월 말까지 결정해달라. 왜냐하면 1월 말이 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네.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또 박한철 헌재소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으로 한 사람이 임명을 못하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명,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얻어야 되니까 가급적 9명이 있을 때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야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1월 말까지 되기는 제가 아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그렇게 지난번에 노 대통령이 기각할 때도 그때는 다루고 있는 혐의가 주로 탄핵 사유가 한 3가지, 4가지밖에 안 될 때도 63일이 걸렸는데 지금 1월 말까지 하면은 뭐 50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권이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이 빨리 결정하라는 건 박 대통령이 빨리 퇴진하라고 하는 그런 걸 담은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은 또 하나는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그것도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1월 말에 결정이 될 경우 3월 말에 대선, 3월 말 이전에 대선을 해야 되는 중순이나 3월 말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대선 준비가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정상적으로 이번에는 13개 탄핵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걸려서 그다음에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이 한 63일, 한 2달부터 시작해서 한 넉 달 이내, 6개월까지 헌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넉 개월, 5, 6개월 가는 건 너무 늦어지는 거고 2달 사이에서 한 넉 달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약간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조원동 수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조원동 수석의 강요 미수 공범 혐의를 추가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파장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탄핵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혐의가 더 추가된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대통령의 책임이 더 무겁게 되는 그런 건데 그 전에 최순실 씨, 그다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사 과정 발표에서는 직권 남용이라든가 강요, 그다음에 문서 기밀 유출, 국가 기밀 문서 유출 이런 거로 인해 사실상 공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CJ 이미경 부회장의 어떤 퇴진을 압력을 가했다는 걸 공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강요 미수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니까 어떻든 대통령 혐의는 더 늘어난 것이고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거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아는 게 이제 뇌물죄 여부가 좀 밝혀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특검 수사에서는 주요 좀 다뤄야 될 게 뇌물죄로 과연 대통령을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죠. 네. 네, 결국 이제 검찰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면서 사실상 이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구성되느냐에 관심이 높을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이 앞으로의 특검 수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검찰과의 관계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이 지금 마무리를 했고 오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결과를 지금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최순실 정 비서관의 어떤 삼자 대화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의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한 건데 이것들이 그만큼 이제 검찰은 이것들을 다 이제 발표한 이유는 그만큼 이제 검찰이 노력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걸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공소 유지 차원에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부터의 핵심적인 어떤 역할은 특검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은 검찰이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제3자 뇌물법이라든가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세월호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구속이 안 되고 있는 기소만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인데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뭐 당연히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꼬는 방향은 검찰이 틀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검찰에게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검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네. 야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뭐 의구심 있는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는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제 임시국회는 이제 그 예산안 같은 거는 이제 다 정부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임시국회는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국면에서 한 게 이제 국정 공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소위 메우고 뭔가 이제 여야 그다음에 정부가 힘을 모아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임시국회는 이제는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은 지금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결국엔 가장 핵심적으로 권위의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선출된 권력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력하면서 하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바로 그거를 시험대에 올리는 건데 여기 시험대는 황교안 권한대행 겸 총리가 과연 어떻게 안착할 수 있느냐도 관심사고 또 하나는 야당 앞으로 수권 정당을 내세우는 야당이 과연 집권 능력이 있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당 지금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려서 공범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은 이 상황에서 과연 최신의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국정 공백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에서 하나의 이제 탄핵안 가결 이후에 방안으로 나오는 것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인 것 같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뭐 20대 국회 초반에서 얘기했던 협치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야정 협의체 이 앞으로 뭐 가동이 가능할까요?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동력이 있는 데는 야권이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얘기하는 황교안 체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사실 황교안 총리 자체가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의 상황에서 총리를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당성이라고 정통성의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이 없죠. 지금 임명권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뭐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황교안 체제 그대로 가는 것인데 황교안 체제도 국정을 운영하려면 따라서 야권, 여권의 어떤 국회의 어떤 지지, 협력이 불가피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분당에 직면된 상태고 동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정의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사실상 그나마 이제 실질적으로 국정의 상당한 부분이 야권의 몫으로 이제 남아있다. 그런데 야권은 이제 집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수권 정당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 능력이죠. 일종의 능력을 테스트받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여야정이라는 것이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고 가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저 한마디 얘기해. 황교안 이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일단 어떻든 여러 가지 정통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체제가 일단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교안 체제가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장 경제라든가 안보에 이번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야당도 잘해야 되고 또 황교안 대행도 잘해야 되는 야당은 뭐냐 하면 탄핵 가결되기 전날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임하고 그다음 황교안 체제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실제로 나오다가 이제 가결된 이후로는 좀 더 지켜보자, 두고 보자 뭐 이런 입장으로 좀 순중한 입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그런데 앞으로 황교안 그렇게 되려면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행도 야당이 요구하는 거에 야당과의 관계 그리고 이 촛불 민심 세력과의 이러한 관계를 충돌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이끌어가면서도 이 국정에 할 일들은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마찬가지로 황교안 총리도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이 헌법적인 이 절차상의 황교안 체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김 위원님 이에 더해서 현재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압도적인 찬성,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은 표의 찬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새누리당의 주도권이 비주류로 넘어갔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탄핵안 가결 이후에 비주류가 처음으로 이제 회동을 갖고 있는데 앞서서 탈당파 같은 경우 남경필 지사나 김용태 의원 같은 탈당파 같은 경우에는 뭐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비주류에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비주류는 앞으로 일단은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당의 혁신을 주장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당권을 차지하는 게 혁신을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기가 편하잖아요. 당권 즉 옥세를 차지하기 위한 주로 그러한 데 주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탄핵 그 가결 상황을 보면 62명의 새누리당 중에 62명 이상이 이탈한 거로 돼 있고 그러면 새누리당의 의원이 128명이니까 나머지도 또 한 60여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는 정치는 세력과 명분인데 세력은 양쪽이 좀 일방적으로 딱 기울지 않고 비슷한데 명분은 확실히 비박계가 갖고 있습니다. 명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이제 비박계들에 대한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텐데 즉각 퇴진은 아마 이정현 대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할 텐데 문제는 즉각 퇴진 않고 이제 비대위 장치를 마련하고 물러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대위에 누가 될 거냐,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결국에는 그러한 싸움을 일단은 벌일 거로 보입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방금 뭐 그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최소한의 공백 장치가 만들어져야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거의 어렵다고 보입니다. 비대위 체제를 조건으로 했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비주류와 주류와의 어떤 타협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타협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정현 대표는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 안에 깔고 얘기하는 것인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친박은 모든 명분을 잃은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반대 투표한 사람들이 56명이에요. 56명을 통해서 제기하려는 어떤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을 사퇴해버리면 이 부분조차도 나중에 출당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 어떤 경우도 사퇴 안 할 것이고요. 여기에 상당히 물질적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 자산을 통해서 56명과 동시에 같이 이거를 이제 재기 어떤 발판을 삼아서 아직 왜냐하면 임기가 한 3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명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하나의 어떤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어떤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제2의 어떤 친박연대 뭐 이런 모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비박계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여기서 뭐 출당을 시키고 싶죠. 출당을 시키고 새누리당을 어떤 전통적인 어떤 보수의 모습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그것을 이제 이정현 대표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이제 어떤 경우도 이제 갈등 관계가 지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비박계가 왜냐하면 같이 있는 동안 결국에는 같이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체성이 동일시되고 국민들은 비박계와 친박계를 구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비박계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치 생명에 굉장히 위협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비박계가 탈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도 이 보안에서 가장 이야기하면은 좀 전에 이제 비대위가 구성 놓고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할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치가 되면서 이게 쉽게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박은 친박한테 친박 핵심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물러나라. 뒤로 당에서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친박은 비박들 당신은 탄핵했으니까 당신들이 나가라 이런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비박계가 이 새누리당으로는 뭔가 해볼 수가 없다. 새 정치를 해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탈당하는 비박. 근데 이제 현재 제가 어저께 취재한 바로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메모에도 나왔습니다. 임적 청산, 그다음에 현직으로 불가능, 탈당이라는 메모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근데 그런 것처럼 김무성 전 대표와 그 가까운 사람들은 지금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자기가 이 당을 혁신을 하더라도 이 당에 남아서 혁신을 하겠고 또 이 대권 주자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은.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라는 걸 뭔가 당을 혁신하면서 이 안에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꿈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입장이 다른 게 앞으로 또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주가 새누리당이 어떤 격변의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3, 4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 역시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출석할 것인가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주목이 되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윤회 씨는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도 주요한 사람들은 거의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람들이 사실상 얘기했던 조리사, 네. 그다음에 미용사, 그리고 사실은 뭐 대통령의 운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경호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서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경호팀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팀을 지금 현장 조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호팀을 조사하게 되면 뭐 7시 세월호 7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1, 2차처럼 국조위 위원들이 어떤 명확한 어떤 증거 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모르쇠로 일관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뭔가 알맹이 있는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조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전에 뭔가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뭐 김기춘 전 실장도 증명될 수 있는 자료들 누리꾼이 제공하면서 시인하기 시작한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조위원들이 가져가야만 사실은 의미 있는 국조위원 이 청문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김 부장님 이에 더해서 현장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네. 청와대 경호실이나 차움병원, 뭐 김영재 의원도 네. 뭐 방문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게 이번 주는 주로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의 어떤 행적을 보였느냐라고 규명하는 데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 2차 청문회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어느 정도고 어떤 양태로 진행되느냐 이걸 주로 캐묻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주로 이 증인들이 보면
청와대 경호실 현장 방문도 이게 뭐냐면 최순실이가 어떻게 왔다 갔냐 그것도 네. 있지만 주로 그날 세월호 7시간 때 대통령이 누가 왔다 갔고 대통령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이런 걸 알아보려는 거. 그다음에 또 이날 대통령 주치였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 의무실장이었던 사람, 그다음에 이제 미용실 원장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끝까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자이크를 맞춰가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그동안 나온 거에 더 보강되는 그렇게 해서 특검에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특검에서 완성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주도 역시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